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빨라서 벌써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9%가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10년 전 추석 차례상 비용과 비교하면 무려 45%가량이 오르는 수준인데요. 그 사이 내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는데 추석 차례상 물가는 정말 많이 올랐죠. 이렇다 보니까 명절 때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 상당한데요. 올 추석엔 대체 뭐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하고 봤더니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밤, 배 등의 품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특히 중국산 도라지가 1년 전보다 52%나 올랐다고 합니다. 태풍 등의 기상 변수 때문에 아직은 변동성도 있을 시기인데요. 슬슬 추석 성수품 준비를 시작할 시기에 맞춰 정부에서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가량 공급하고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역귀성 열차 요금 할인 등도 꼭 참고하시고요. 올 추석 준비를 하나하나 시작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리더의 가치관과 행동이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은퇴 후의 삶이 기대되는 생애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종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또 지역 유명 특산품들에 대해서 이것을 잘 표시했는지 일제 점검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작년 추석 때 이걸 잘 표시하지 않은 위반 품목 1위가 돼지고기, 또 그 뒤를 잇는 게 배추김치, 두부류, 쇠고기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품이 만들어진 지역을 뜻합니다. 상품이 만들어진 지역. 예를 들어 식당 가면 돼지고기는 어디, 김치는 어디, 쌀은 어디 일일이 표시가 돼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 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민들 사이에서 올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벼 수매가가 결정되는 철원, 동송농협에서 올해 벼 수매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철원 지역은 5대벼 주산지이기도 한데요. 이 5대벼가 조생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벼 수매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주목받는 곳이 바로 이제 동송농협인데, 이 동송농협이 원래 벼 수매 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킬로그램당 1,850원으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난해와 같다. 근데 다들 올 수확기에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 뭔지 궁금하네요. 이게 좀 예상 밖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게 하지만 이제 철원 5대쌀 같은 경우는 나름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도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벼 수매 가격을 전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을 하면서 이 40kg 포대로 환산을 하면 74,000원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일단 결정이 난 상황이니까 농협 자체적으로는 잘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 다른 지역의 벼 수매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분위기는 그럼 어떤가요? 이 농협 RPC들이 대부분 큰 적자를 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매입 가격을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볕이 좋았기 때문에 이 대풍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벼 가격은 떨어질 게 분명해 보이는데 이렇게 또 이제 전망이 또 현실화되면은 벼 재배 농가들로서는 원래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농민들이 또 실력 행사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당정이 쌀과 한우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 2023년산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또 올해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2023년산 민간 재고 쌀 5만 톤을 매입을 한 한편 농협을 통해서 10만 톤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전략작물 직불제를 쌀 적정 생산의 핵심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좀 빠른 9월 중에 쌀 수급 대책,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건데요. 네. 여기까지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좀 눈여겨볼 점은 작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수확기 이전에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번에 내놨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우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이제 할인 행사를 통해서 소비량 늘리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농가 경영 안정 측면에서 내년에 도래하는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또 저리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한우의 생육 특성을 감안하고 또 신재적 수급 안정을 할 수 있는 방안, 생산 체계 개편 등을 내용을 담는 한우 산업 발전 대책을 9월 중으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의 최종 단계에서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소식 들어온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올해 역대 폭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듯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도 2020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 데 따르면요. 닭과 돼지, 오리, 기타 가축이 폐사한 마리수가 104만 9,548마리로 나타나면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행안부가 이달 26일까지 집계한 마리수는 이것보다는 조금 늘어서 111만 7천여 마리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상 기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로 인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관련 대책을 주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양식 어류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따르면은 총 565개 어가에서 조피볼락이 1,790만 9천여 마리, 그리고 말지치가 288만 3천여 마리, 여기에 들어서 강두다리 등의 다른 이제 어종이 444만 6천여 마리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양식 어류의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두 가지로 크게 드는데요. 하나는 적조이고 하나는 고수원인데 네. 최근에는 계속 고수원 피해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적조가 이게 황토를 실은 배들이 바다에 황토를 뿌리는 것으로 방제 작업을 하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잘 보지 못하는 광경인데요. 현장 수협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적조는 그나마 발생을 하더라도 황토를 뿌리면서 방제라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지만 고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얼음으로 얼려서 바다에 부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예, 그냥 견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식 여가들이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이 태풍이라도 오면은 바닷물이 한번 좀 뒤집혀 이렇게 치면서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러면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기후 위기 문제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농수산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가치관과 행동이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분야에서 리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 리더의 마케팅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우선 예전부터 기업 오너들의 행보가 기업의 이미지 또 브랜딩에 도움을 주는 사례들은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또 반대로 최근에는 여름이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빙가업계의 한 브랜드가 네. 오너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케팅 업계에서는 오너들 또 리더들의 중요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네. 고객들을 또 감동시키는 것 그리고 직원을 감동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케팅과 리더십이 좀 가까이 있는 개념이다라는 생각들을 최근에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그 관계가 좋고 또 오너와 직원들, 직원들끼리의 관계, 또 그리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잘해준다라고 하면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이 회사의 제품을 산다든지 서비스를 이용해봐야 되겠다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 한 명 때문에 고객들이 직접 찾아가는 가게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사 PD의 네.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나영석 PD 있잖아요. 네. 이분은 채널을 운영하고 또 연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직접 출연을 하면서 후배 PD들의 뮤즈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인플루언서들처럼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서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는 생일 카페를 열기도 하고 정말 연예인처럼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콘서트홀에서 팬미팅을 여는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 뮤지가 되었군요. 네, 예, 맞습니다. 구독자들은 왜 PD가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댓글을 달면서도 또 새롭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예매 일정을 체크하고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바이럴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의 리더가 본인의 전문성만 활용하는 데 그치지를 않고 스스로 배워나가면서 직접 자신이 콘텐츠가 되는 이런 진정성 있는 행보들이 구독자들을 모으는 새로운 또 역할을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팀을 대표하는 리더의 행동이 채널 홍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놀라운데, 그리고 놀이공원의 판다 가족들의 성공적인 홍보에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들을 돌보는 사육사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이름인 푸바오 아니고 네. 용인 푸씨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이 푸바오와 가족들의 인기가 굉장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단순히 이 판다 가족이나 동물이 귀여워서 팔로워 수가 늘어났다거나 놀이공원의 방문객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사육사와 동물들 간의 유대관계로 인한 감동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아서 시너지가 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다들의 이름을 딴 바오 가족이 판다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육사분들을 포함하는 확장 개념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을 이용한 마케팅이 아니라 신드롬으로 확장된 데는 37년간 사육사로 일을 하면서 동물들에게 주는 사랑이 대가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
또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강철원 사육사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맞아요. 공감하게 한 것 네, 같고요. 이런 진심과 함께 이 판다 가족들의 성장기 그리고 대리육아가 SNS에서 확산이 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전문가이자 이 놀이공원의 직원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놀이공원에 직접 가서도 느낄 수 없는 뒷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놔서 이들의 SNS를 온라인 놀이공원이라고 부르는 팬들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SNS 채널뿐만 아니라 책이나 방송,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된 데는 이들을 돌보는 사육사들의 진심이 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40년 가까이 한계를 걸어 온 거잖아요. 네. 그 사육사의 진심이 소비자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또 무인화 요즘 많이 되는데 자동화되는 점포들과 정반대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성공한 음식점 대표님이 있다고요. 네, 메뉴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칼국수 집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메뉴를 파는 가게들은 빨리빨리 테이블 회전율을 올리기 위해서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고 요즘 막 로봇이 갖다 주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주방에 있는 직원들 외에는 직원들을 마주치지 못하는 가게들도 생겨났어요.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칼국수 가게 사장님은 기계 대신에 직원들을 두고 그 흔한 진동벨도 설치해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야, 완전 반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회식비로 일단 월 수천만 원을 쓰고요. 네. 그리고 직원들 동료처럼 대하는 진심 어린 모습이 가게 분위기를 바꾸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든지 또 신규 지점들을 낼 때 지점별로 기존에 가장 일을 잘하는 직원들과 함께 신규 매장을 오픈한다고 해요. 그때 이 타지로 올라온 직원들에게 거주할 집과 파견비를 주기도 하고요. 야, 파격적인데요? 예. 네, 그리고 모두가 꺼려하는 설거지, 그리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주차 관리를 하는 일들도 사장님이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칼국수라는 메뉴가 특별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을 찾았다는 이 리뷰들의 순위를 보면 음식이 맛있다 외에 다음 순위가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내용이에요. 사장님의 직원들의 만족도를 좀 고민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손님에게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이 사장님 마인드 굉장히 멋지네요. 맞아요. 네. 그 외식업계에서는 사장님이 주목받는 시대라는 의미의 신조어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신조어 너무 많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사장님을 의미하는 오너, 그리고 정체성을 뜻하는 아이덴티티를 결합해서 오너덴티티라는 단어를 또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배달 플랫폼에서는 보통 소비자의 리뷰 그리고 사장님과의 댓글들이 이슈가 되면 다른 SNS로 확산되는 등등 사장님의 소통이 가게의 성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주고받는 배달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방문의 이유가 가게의 사장님 때문이다라는 그런 업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행하는 거 무조건 쫓아가는 분들도 뭐 여전히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취향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가게 사장님들의 취향과 개성을 또 찾아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한 칵테일 바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보통은 바에 방문하면 칵테일 명이 적혀있는 메뉴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류, 당도, 도수 그리고 칵테일의 색깔까지 고를 수 있는 재료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메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또 재미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면 그 바에서 노래도 할 수 있고 네, 춤도 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찾아보니까 근데 네. 사실 사장님이 노래를 제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네. 잘하세요? 맞아요. 잘하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사장님이 좋아하고 또 잘하는 거를 손님들도 오셔서 즐겁게 자유롭게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열어놓은 뭔가 장이 좀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더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장님 자체가 가게의 정체성이 돼서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공존하는 것이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오너 덴티티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노래도. 또 한 프랜차이즈 회사는 지점장 한 분이 직접 만든 SNS 계정이
이게 공식 마케팅 계정이 됐다는데 이거 어떤 사례인가요? 네, 바로 뷔페 음식점 A사의 사례인데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한때 이제 저희가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좀 쇠퇴하고 있다, 좀 그 매출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다가 예. 요즘에는 고물가의 영향으로 뷔페 레스토랑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네, 예. 다시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역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공식 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A사의 도파민점이라는 계정이 공식 마케팅 계정을 빼앗아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이 A사의 공식 홍보 계정은 뭐 다른 뭐 여타 계정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점이나 메뉴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이벤트를 홍보하는 데 그치는 평범한 계정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팔로워 수는 한 5만 대 정도였고요. 근데 한 지점의 계정이 한 달 안에 이 공식 홍보 계정의 팔로워 수를 넘기면 내가 공식 계정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마케팅 부서와 협의가 됐다라는 글들을 매일같이 올리면서 두 계정 사이의 전쟁이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도파민점의 계정이 뷔페 음식들로 만드는 직원들의 꿀팁을 소개하는 영상. 아, 네. 괜찮네요. 맞아요. 예. 그럼 소비자들이 더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올리는 팔로워 챌린지, 또 그 지점의 지점장이 직접 출연하는 쇼폼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어서 22일 만에 팔로워 수를 6만 이상으로 이야. 네,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는군요. 네, 사실은 아직 이 도파민점이 실제 어느 지점인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 이벤트인데요. 지점장 한 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공식 계정이 계정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데서 더 진정성을 느꼈다라는 후기도 있고, 또 이게 기업 마케팅 부서의 기획이다라고 하더라도 즐거웠으니 됐다라고 하면서 재밌었다. 네, 소비자들이 반응 보니까 성공한 마케팅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게 팀의 리더부터 사장님까지 리더가 곧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봤는데요. 그 어떻게 하면 좀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모든 사례들을 보면 결국 한 사람, 리더가 어떤 방식이나 방법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해서 팬들이 찾아오게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곧 소비자의 취향이나 이미지가 되면서 마케팅 수단 그 자체가 되는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한 가지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재를 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더 검수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듣다 느낀 건데 반대의 경우, 네. 그러니까 리더가 실수했을 때 그 순간 무너지는 속도가 좀 다른 것보다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리더가 실수했을 때는. 맞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처음부터 다른 직원들이 같이 뭔가 수습을 해준다든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텐데 맞아요. 사실 독단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네, 그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잘 될 때야 뭐 모두가 환호하고 야 리더가 저래 이러는데 안 될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을 무작정 그렇게 뭐 고집하는 거는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업장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업장을 평가하는, 신랄하게 평가하는 셰프나 대표들이 매장 하나를 살리기도 하고 또 소통하는 모습들에 지지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더가 직접 나설 때 효과가 가장 좋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가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100세 시대의 은퇴 이후의 삶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은퇴 이후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은퇴가 위기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를 넘어 장수 시대에 은퇴 이후의 삶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생애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건 오늘 귀가 솔깃한데요. 네. 은퇴 이후의 삶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오 아나운서는 네. 나중에 KBS 은퇴하시게 되면 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네. 그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현업에 막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설계 도면이 있어야 그 도면을 보고 집을 멋지게 지을 수 있는데 설계 도면이 잘못됐다거나 이 도면도 없이 집을 짓게 되면 이게 또 하자 모수가 있고 또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집 짓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리 좀 설계를 하시고 이 설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야 은퇴 이후의 삶이 기다려지는 거거든요. 은퇴 이후의 삶이 축복이냐 아니면 재앙이냐. 이거는 본인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애 설계를 했냐 안 했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생애 설계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세요. 생애 설계는 좀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생애 설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은퇴 이전에는 오 아나운서도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을 생각해 보면 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중요하죠. 그죠. 예. 24시간 중에서 또 일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3분의 1 이상을 다 차지를 하니까 인생에서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내가 뭐 여가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 됐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 이후에 그러면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찾아가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이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문제는 금전적인 재정적 문제가 그렇죠. 그게 제일 있어야만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야만 은퇴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뭐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애 설계 안에는 재정 관련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정년 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30세 지금은 늦어지니까 30세에 입사를 해서 60세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한 30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를 쳤을 때 지금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예전에는 일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1년 365일 중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치고 30년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7만 2천 시간이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면 60세에 내가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90세를 잡았을 때 30년을 더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이제 일하는 시간 18시간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뺀 16시간을 제가 혼자서 뭐를 하면서 보낼 거냐는 거예요. 하루 16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30년을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은 17만 5,2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일한 시간이 7만 2천 시간인데. 네. 그거보다 약 2.5배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뭘 그렇죠.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은 많고 돈은 없고 몸은 아프고 이게 이제 재앙이 되겠지만 미리미리 내가 은퇴하기 전부터 아니면 은퇴를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10년 후의 인생, 20년 후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조금 계획을 세워두시면 그래도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애 설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아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도 그 생애 설계가 너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다른 좀 더 필요한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생애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은퇴 이후에는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충만했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월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자, 연금을 받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내가 직장을 다녔을 때의 고정적인 수입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는 내가 나 어디 다녀 뭐 명함 내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명함 친구들을 만나도 명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소속감?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허탈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예. 의외로 은퇴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런 소속감이었어요. 일하고 막 돈 이런 거보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외로움도 많이 타셨던 것 같아요. 회사에 가면 그나마 직장 같은 동료들도 보고 만날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내가 굳이 연락하지 않으면 만날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로움도 더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연락을 하면 또 돈을 써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고.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취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자녀를 뭔가 케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막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나의 삶이 없어지고 은퇴를 하면 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 이후에도 내 삶이 없어지고 계속 세상에. 뭔가의 가족을 위해서 계속 나는 계속 인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우리가 생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로움이나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정체성을 찾는 방법 그리고 자녀들한테 뭔가 내가 떳떳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려면 뭔가의 일을 뭐꼭 우리가 지금 9to6 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8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을 하더라도 그 4시간 정도 일하는 금액과 뭐 연금 받는 거와 뭐 이런 것들을 해 보면 기존보다는 조금 낫다는 거죠.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예. 조금이라도 이런 내가 큰 뭐 정규직으로 안 하더라도 소일거리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거리에 대한 내용들이나 뭐 재정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럼 집을 어떻게 축소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건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우리가 생애 삶에 있어서 한 6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6가지 영역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생애 설계에 있어서 삶의 6대 영역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바로 직업.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뭐 두 번째는 재정 문제고요. 세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뭐 대인 관계, 건강, 여가 등 이렇게 6가지를 말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직업, 일인데요. 은퇴 후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거죠. 물론 내가 은퇴를 했는데도 기술직이나 뭐 엔지니어 이쪽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은 본인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약직이거나 뭐 촉탁직으로도 근무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기술이 없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내가 뭔가 나의 기술력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이제까지 정년퇴직 전까지 희생하면서 내 삶을 희생하면서 뭔가 일을 해왔다면 가족을 위해 일을 했다면 정년퇴직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데 좀 재미있게 하는 일. 그래서 저는 은퇴 시점에 계시거나 은퇴한 이후에 자기 탐색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내가 또 뭘 잘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검사를 해보시거나 뭐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진단을 하신 후에 그걸 기반으로 뭔가 일을 하면 일이 즐겁거든요. 그럼 은퇴 후의 삶도 또 즐거워질 수 있으니까 자기 탐색하는 시간은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을 내가 소일거리라도 조금씩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가 재정 문제입니다. 돈.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아나운서? 아니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퇴직연금이라는 이런 제도도 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시라고 이런 제도들도 있으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연금에 대한 수익 이게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직장인들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직장인들이 연금
연금에 가입을 했더니 본인이 은퇴할 나이에 한 18억 정도를 받고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지금 연금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꼭 은퇴한 이후의 분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라도 연금 쪽에 한번 관심 가지고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내 자산에 있어서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혹시 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낭비되는 것 중에서 일부분 어떤 부분을 내가 줄여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요. 재테크 방법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애 삶의 영역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의외로 가족과의 관계가 은퇴하신 후에 불화가 더 많고요. 황혼이혼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30년 동안 일만 하시던 분은 회사가 본인의 주 삶의 무대였지만 아버지 없이 지냈던 부인과 자녀분들은 또 그들의 삶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여유롭다고 해서 가족들의 삶에 항상 같이 하려고 같이 이렇게 참견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불화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셔야 은퇴 이후에도 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네. 예. 내가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으면 그때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늦다. 네네. 네.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대인관계 영역인데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의 문제입니다. 내가 뭐 1분 말할 때 상대의 얘기를 2분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하는 더 것보다 들어라. 네, 많이 들어야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은퇴 시점에서 경조사 같은 거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집에 좀 상을 당했을 때 찾아와 주신 분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조사를 좀 잘 챙겨주시고 친구들 만나는 정기 모임도 좀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건강. 우리 오 아나운서는 이제 또 건강 관리를 또 잘 하고 계시고 취미 활동을 잘 하시니까 그렇게 본인의 스포츠나 운동 같은 걸로 취미 활동을 하시면 건강 관리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그래서 6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자동차를 사도 10년 후부터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넘으면 그때부터 막 엔진 여기저기. 소리 나고 네. 다 뭐 AS 그 자동차 공업사 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병이 찾아오니까 건강 관리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이제 매 그 건강 검진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 검진도 하고 있지만 건강 관리를 위한 계획도 또 세우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가 취미 활동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좋아하는 거 취미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 아나운서가 참 삶을 잘 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아니에요. 종종 많이 합니다. 가족, 대인관계, 재정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6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의 균형이 잘 잡혀져야 삶을 잘 살 수가 있는데 이 6가지 우리가 이 영역 중에 한 가지라도 좀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그 우리가 원하는 은퇴 이후의 삶이 기다려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곳이 빠지면. 그래서 네. 계획을 좀 잘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장수직업 시간 오늘은 은퇴 후의 삶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만들기 위한 생애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원산지였습니다. 4016님, 1070님, 아침을 여는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1349님, 원산지 이거 속여파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760 하나님도 원산지 표시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속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처럼 여행 떠나요
씨는 휠체어를 타게 된 후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동 중 휴게소에 들렀는데 마침 휴가철이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휠체어가 없어서 일반 주차구역으로 옮겨도 괜찮아요. 이쪽에 주차하세요. 상대방 차에도 장애인 사용